저 2부 어떻게 잘 풀었는지. 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얘가 편집 잘하겠죠? 도토리님 어떻게 이야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풀어내 드렸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읽을 수 있었구나 또는 이렇게 읽는 거였구나 하면서 듣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지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상상하면서 봤던 그림들과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해서 두 번째는 유사한 와중에도 다시 봤는데 몰라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루이 14세가 이렇게 몰리에를 이렇게 국립으로 데려올 정도로 마음에 들어 했다는 거는 웃음 말고도 어떤 다른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카팽에는 네. 웃음 말고 음, 다른 어떤 뭐 사회 비판이라던가 네. 풍자하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적은 거 아니냐. 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계급의 위선이라고 하기에는 그게 그냥 웃음으로 넘어가는 지점들도 많고 하다못해 비극에서는 뭐 카타르시스라거나 이게 카타르시스가 뭔지는 아세요? 정하죠. 이제 교육적 효과? 격하게 공감한다? 그 정도 의미 말고는 크게는 잘. 네. 제가 말하는 카타르시스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정의 내려와서 극예술에서 적용될 때 카타르시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카타르시스는 비극에만 적용되던 용어였어요. 비극을 사람들이 보고 겪게 되는 일련의 변화, 신체적 변화든 정서적 변화든 뭐 생각의 변화든 뭐든 다 그 모든 변화, 어떻게 이 비극이 관객들에게 작용하는가, 그 작용의 마무리 단계에 카타르시스라는 것이 일어난다. 비극을 보고 나서 겪게 되는 일련의 어떤 정화 혹은 치유 과정, 이런 것들이 카타르시스라고 이해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희극을 보고 나서는 카타르시스가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하는 요 풍토가 사실 몰리에르 이후부터 생깁니다. 희극 또한 카타르시스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그 후에 있는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것을 밝히면서 이것을 대립시켜서 개념화시켜서 이해는 시켜주죠.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다고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희극에는 뭐 풍자, 해악, 뭐 중고등학교 때 우리 많이 배우는 풍자와 해악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뭐 계급 사회를 비판하고 뭐 인간 사회의 그런 잘못된 군상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데 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카타르시스가 연민 의식을 느끼게 돼서, 그러니까는 극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극을 보면은 비극적 상황에 계속 처하게 되는 그 주인공, 그게 걔 잘못이었든 아니든 간 그 비극적 상황에 계속 처하게 되는 그 주인공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면서 그 주인공에게 몰입하게 되면 그게 자기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도 저러한 처지가 언제든 일어날 때가 올 거야. 저와 똑같은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런 비극적 상황들이 나한테 계속 닥쳐올 거라고 살면서. 그럼 이 인물은 그런 비극적 상황을 겪고 나서 그것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는가까지가 비극의 마무리잖아요. 이입해서 보면서 맞아, 나한테 과거에 저런 힘든 일이 있었어 일 수도 있고, 미래에 저런 힘든 일이 나한테 닥칠 수도 있어 라고 미리 교육적 효과, 여기서 이제 교육적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리 예습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런 비극적, 왜냐면 삶이 힘들잖아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야 고. 언제 뭐가 올지도 모르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야. 생은 고입니다. 써요. 힘들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미리 비극, 우리 예술을 통해서 예습시켜주는 거죠. 그 곤란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인물이 겪었을 감정을, 그리고 그 정서 상태, 그리고 정신 상태, 육체적인 힘듦, 이런 것들을 대리 체험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마무리에 해소가 되고 났을 때 그걸 보고 난 관객은 그와 유사한 어떤 체험을 하기 때문에 신체적 변화 혹은 정서적 변화, 마인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변화가 카타르시스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일 처음에 정리는 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비평가들,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카타르시스를 어떻게든 개념화하려고 계속 와요. 마지막 20세기 후반까지 오면 아르토까지 와서 카타르시스 개념은 계속 변해나가요.
왜냐하면 문화의 양태가 바뀌어 나가고 인간의 생활 양태가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딱 정확하게 이것이 카타르시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극에는 그러한 연구조차 없었고 그냥 들어가서 하하호호 하고 웃고 나오면 그냥 그만인 것을 뭘 연구를 해요. 이런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락물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주 원초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희극이다. 저것은 고귀한 정신을 논하는 비극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이러한 어떤 문화 간의 레벨, 이러한 의식, 누가 그걸 그렇게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물론 이 고전주의 시대에 오면 그게 정해집니다. 처음엔 없었어요. 그러니까 희극과 비극에 우열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카타르시스적 작용이 희극에는 없느냐?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써놨으면은 논쟁 삼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그것이 완벽하게 한 권의 책이 아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일종의 강의록이에요. 강의록. 그러니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에 대해서 그리고 혹은 극예술에 대해서 논했던 강의록 같은 거를 그냥 26챕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묶어놓고 보니까는 한 권의 책 정도 되니까 아, 그러면 요것을 우리 원전 그리스 비극의 이 비평적 원성화가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삼자, 이렇게 해서 이게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학에는 서사시에 대해서 짤막하게 논하고요. 서사시에 대해서 논하는 장이 한 4-5장 정도 돼요. 그리고 26장 중에 나머지 21장이 다 비극에 대해서 논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도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거죠. 21장이 비극을 다루고 4장이 서사시를 다루고 희극에 대해서 다루는 건 아무 데도 없네? 그러면 희극은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뭐 훌륭한 예술이고 안 쳤나 보다. 이렇게 넘겨짚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켜켜이 쌓여온 오해가, 그래서 비극이 더 위대한 극예술, 희극은 저 밑에 그 천한 것들이나 즐기는 그런 어떤 저작거리, 오락물,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갈수록, 이 후대로 갈수록 더 팽배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의문을 가져가지고 쓴 또 다른 예술이 바로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컨텐츠죠. 그게 그 장미의 이름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미의 이름은 영화도 있습니다. 그 영화도 재밌고 그 소설도 재밌는데, 장미의 이름이 이 아이디어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에코도 학자긴 하지만 굉장히 유쾌한 학자예요. 그래가지고 소설도 쓰시고 문학 비평도 하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에코가 이제 장미의 이름을 쓸 때 시작한 아이디어가 그거죠. 왜 시학에서 서사시랑 비극은 연구를 해놨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희극을 연구를 안 해가지고 한 후대 2000년 동안 이렇게 희극이 이렇게 박대받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뒀을까? 과연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짜 희극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을까? 강의록을? 이런 의문이 든 거야, 에코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극에 대해서 강연한 자료도 있다. 다만 불운하게 현재에 남아있지 않을 뿐이다. 라고 상상을 한 거죠, 자기 스스로. 그러면은 희극 원전이 왜 사라졌을까? 희극에 대해서 강연 강의록은 왜 사라졌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창조적 상상력이 막 발동하셔가지고 쓴 소설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근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장미의 이름을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장미의 이름도 제가 뭐 함부로 스포하긴 그렇습니다만, 수도사들, 그러니까는 중세시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서부 유럽의 제일 핵심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그죠? 가톨릭이든 뭐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중세시대라는 게 갖고 있는 이원론적인 시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에게 경배를 하려면, 그리고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서 우리들은 뭐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현세에서는 평생 회개하며 살다가 가야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게 이 기독교의 논리잖아요. 가톨릭의 논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세의 삶은 그들이 인식하기엔 뭐예요? 힘든 거야. 현세의 삶은 즐거움이 있으면 안 돼. 여기가 천국이면 안 된다고요, 중세의 삶은. 그래서 경문하고 미덕을 가르치고 덕성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판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가 많아지면 안 돼요? 문화예술 중에? 희극이 많아지면 안 돼요. 현생의 삶이 재밌고 즐기면서 살면 걔네들의 이끌어가자는 이 헤게모니, 그러니까 이 카톨릭 헤게모니 내에서 이 사람들의 통제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웃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들의 이 종교적 통치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즉
웃음을 알게 돼서 조롱의 어떤 방식을 알게 되는 이 군중들은 끊임없이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의 어떤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발전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치자들이 그렇게 겁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두려워한 그때 당시에 카톨릭 사제들이 이 이전에 고대에 있었던 문헌들을 다 이제 그 금서로 지정을 해가지고 가톨릭 그 수도원에 숨겨놓습니다. 그 숨겨진 금서들에는 수많은 희곡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문헌들, 이런 걸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시중에 유통돼가지고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면 안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했던 희극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도 희극편을 잘라서 거기 금소에 숨겨놨다라는 설정으로 시작하는 게 장르의 이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밝혀지냐면, 윌리엄 수도사라는 애가 이제 그 수도원으로, 그 금서가 이제 숨겨져 있는 그 수도원으로 윌리엄 수도사라는 애가 이제 처음 이제 입적하게 되는데, 갑자기 원인 모를 독살을 자꾸 그 수도원에 있는 젊은 애들이 자꾸 독살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윌리엄 수도사가 이거를 수사하러 거기에 가면서 이제 이 사건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갑자기 원인 모를 독살을 당해, 젊은 수도사들이. 근데 이 독이 무슨 독인지도 모르겠고, 독살 당하게 되는 원리도 모르고, 이게 수사극이거든요, 장르 이름이. 그래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젊은 애들은 금서라고 지정해 놓으면 읽고 연구하고 싶잖아요. 독살 당한 애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는 웬 금서로 지정된 그 비밀방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비밀방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웃음을 알게 됐을 때 무너지게 될, 우리들이 통치할 이 세계에 이것이 무너지게 될 두려워했던 그 늙은 수도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희곡의 시작 이 페이지마다 독을 발라놨던 거예요. 넘기는 페이지마다. 그걸 읽고 그렇죠 하면서 독을 먹게. 이렇게 돼가지고 윌리엄 수도사가 그런 걸 감추는 건 죄악입니다. 그거를 다 비로소 알고 나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이식을 하는 와중에 이거는 절대로 공개돼서는 안 된다며 그 늙은 수도사가 이제 그 독약을 묻힌 그 희곡을 자기가 다 씹어 먹으면서 소멸시켜버리죠. 그게 장르의 이름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장르의 이름을 왜 길게, 이게 지금 제가 이것도 근데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정확한 스토리가 이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희극이 왜 천대받게 되었는가 혹은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막상 또 그리스 시대를 놓고 보면 레나이아제라고 해가지고 희극 경연대가 따로 있었거든요. 디오니소스제가 이제 비극 경연제고, 레나이아제라고 해가지고 희극 경연제가 따로 있었어요. 물론 비극 경연제 디오니소스제보다 좀 나중에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디오니소스제가 그리스 시대 이제 비극 경연대죠. 비극 경연대 있었을 때에도 짤막하게 한 부작으로 희극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는 비극을 더 우위에 뒀다라고 하기보다는 비극과 희극이 차별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양쪽에서 그 문화를 다 즐기고 있는 시대가 그리스 시대였단 말이죠. 후대에 오면 레나이아제라고 해서 희극 경연대가 또 따로 열릴 정도로 희극과 비극의 어떤 그런 우열을 두지 않았던 시대가 그리스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중세 시대에 넘어오고 뭐가 넘어오고 하면서 이 희극에 대한 어마어마한 바퀴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희극 콘텐츠를 쓸 수도 없고, 희극 극작은 언감생심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희극 작가들이 비극 작가의 텍스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적게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고 해도 다 잘려서 남아있거나 원전 그대로 지금 보존된 게 거의 없거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아리스토파네스가 쓴 구희극들, 그리고 그 후에 메난드로스라는 사람이 썼던 이제 그걸 신희극, 그리고 이제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테렌티우스니 플라우투스니 이런 희극 작가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1000년이 넘어가요, 그냥. 중세시대가 뿡 뛰어요. 그러니까 희극의 역사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텍스트로서의 희극의 역사가. 근데 그렇게 없다가 누구서부터 그것이 다시 재발이 되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르네상스 이후부터 이탈리아에서는 이 희극의 어떤 이런 전통이 꼬메디아 델라르테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저작거리에서 민중극의 형태로 웃기려고 하는 어떤 이런 가벼운 엔터테인 요소들은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지금 현대에 있는 개그 콘서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코미디 빅리그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하는 형식들이 있죠. 한 5분에서 3분 단위로 시작하는 이런 코너 이러한 형식들로 민중을 다독이는, 그러니까는 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저건 천박한 애들이나 보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졌겠죠. 그런 이 예술의 차별을 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 점점 강해지면서 이렇게 쭉 오다가
그러니까는 민중극의 형태로만 텍스트 없이 현장성만 가진 채 그렇게 유지되어 오다가 이러한 희극성을 텍스트에 조금씩 이제 끄집어 들여가지고 이것을 완성시켜주는 흐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흐름이 영국에서는 이제 셰익스피어에서 이제 그 전통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탈리아에서는 텍스트로 살아나진 않지만 배우들의 전문 기술에 의존하게 된 코메디아 델라르트 형식으로 살아나게 되고 프랑스에서는 몰리에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럼 몰리르는 왜 희극에 관심을 가졌고 그런 것들을 왜 갈 수밖에 없었느냐 뭐 이렇게 아까 또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몰라요. 그러니까는 몰리르한테 직접 물어보자. 왜 희극이 더 재밌었어요? 라고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몰리르한테 또 살아서 물어볼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리르가 태어난 게 1622년이에요. 그러니까 몰리르 연보를 이렇게 쭉 보면 1622년에 태어나서 22살.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극단을 꾸려가지고 연극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문학적 황금기를 이뤄냈던, 요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가 아까 자꾸 루이 14세 태양, 루이 14세 태양을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원래 새 시대가 도래하면 새 시대를 찬양하기 위해서 문예 부흥 활동 같은 거를 합니다. 그리고 문인들한테 돈을 막 뿌려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를 지금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 잡았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걸 누릴 수 있다. 뭐 그렇죠. 그런 거.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1610년에 이제 앙리 4세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루이 13세, 14세로 갔는데 루이 14세는 재위기간이 짧았고 그러니까는 루이 14세는 또 재위기간이 길었어요. 루이 14세 재위기가 1715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610년에 앙리 4세 사망 이후부터는 루이 13세, 14세가 이걸 통치했는데 루이 14세로 넘어가면서 프랑스 또한 모든 그때 당시 서유럽 분위기가 그랬지만 이제 그 르네상스로 인해서 문예부흥 운동도 각 대륙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특히 이탈리아에서 빛을 발했지만 그런 것이 프랑스로 뭐 소문이 안 넘어오겠어요? 문화는 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그렇게나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 가톨릭 중세적 질서들이 다 구시대적 질서였잖아요. 그것들이 점점 밀려나고 있던 편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인식도 그랬고 그렇게 밀려나고 있는 와중에 얘네들의 반발은 당연히 거셌겠죠. 중세적 질서를 여전히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판을 그러니까는 이 판을 다시 재조직하고 싶은데 루이 14세는 이 판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이 그때 당시 프랑스 구도를 어떻게 짰느냐 이제 자기는 가톨릭이 더 이제 그 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왕정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구시대적 봉건 질서, 중세시대가 봉건 질서잖아요. 그 봉건 질서를 다 통합해가지고 한 나라를 운영하는 절대 왕정 체제를 꾸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가치를 다시 알려주고 나팔수를 쓸 스피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이제 궁정 문화 이런 것들을 막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그 궁정 문화에 들어오는 이제 새로운 품격을 가진 신하들 그리고 궁정 매너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교양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제 쫙 모아요. 그래서 그런 스피커들이 또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스피커들을 예술적으로 잘 포장해서 이것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미덕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문인들, 예술가들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훈원했다는 거예요. 루이 14세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가 재산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문예부흥 운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위대한 문인들이 나오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순리예요. 그 세 명이 라신 코르네이유 그리고 몰리에르야. 원래 예술적 발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그 사람들 vs 구시대적 가톨릭 질서. 요게 17세기의 프랑스 정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비극으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있었겠죠. 비극으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잘 타고 비극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라신. 그리고 비극 전통을 따라가려고 하긴 하지만 구시대적 어떤 그런 예술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계속 곡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문인 비평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꼬르네이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왜 비극만 저렇게 써? 내가 생각하기에 희극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난 희극 쓸래 라고 했던 사람이 몰리에르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해하시려면 이게 무슨 뭐 교육방송도 아니고
뭐 아무튼 짧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 고전주의 시대까지 오게 되면 고전주의 시대가 프랑스의 문예의 황금기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 황금기의 이면에는 반드시 통제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억압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걸 제가 저번에 언제 얘기했더라? 그 버나드 쇼 얘기할 때 버나드 쇼에서 잠깐 얘기했던 프랑세스 아카데미라고. 네. 그 프랑세스 아카데미라는 것이 그런 단체였던 거죠. 훌륭한 비극이란 건 이러한 미덕을 갖추고 있어야 돼. 이러한 공식을 갖고 있어야 돼. 라는 것들이 이 전에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중간중간 연구했던 연구자들의 성과를 다 모아가지고 규칙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비극의 극작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극작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무언가 허술한 극작이야. 이거는 훌륭한 예술이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재단하는 이러한 단체가 프랑세스 아카데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프랑세스 아카데미에 있는 문인들 또한 대부분 구시대적 질서에서 넘어온 가톨릭적인 어떤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르주아 계층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도 희극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뭘 해도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비극이 더 우위에 있다, 희극보다. 이 정서를 대부분 다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 이 희극으로 쓰는 이 몰리에르의 이 작품, 이게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22살 때부터 극단 꾸려가지고 몰리에르가 이제 희극을 시작하는데, 근데 희극이라는 것을 쓰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몰리에르가 왜 소극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몰리에르는 민중들이 즐기고 떠들고 웃고 하는 그게 천박하고 뭐하고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풍자 속성, 그리고 그 속에 이제 날카롭게 날리는 펀치라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망해요. 근데 그 망하는 이유가 뭐 초창기에 젊었을 때 몰리에르는 뭐 본인이 실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주 극작이 서툴렀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런 외압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비극을 더 우월하게 쳐주고 아예 평가도 해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얘가 이제 그 뒤프랭 극단인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계속 지방 순회 공연만 돕니다. 돌다가 우연찮게 이제 제일 처음 썼던 게 사랑에 빠진 박사. 요 사랑에 빠진 박사를 이제 58년에, 그러니까는 36살이죠. 36살에 사랑에 빠진 박사,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의 극적 형식을, 비극적 형식, 이제 운문 형식을 좀 넣고 이런 것들을 가미해가지고, 물론 좀 얼기설기도 있긴 합니다. 이때 당시에 프랑스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비극을 써야 되는 어떤 구조는 무조건 오막극의 알렉산드랭이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형식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재조직을 해서 사랑에 빠진 박사라는 것을 써가지고 루이 14세 앞에서 선보일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 거기서 루이 14세가 뒤집어진 겁니다.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자, 우린 여기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왕의 남자 생각하시면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왕의 남자도 장생하고 공길이가 그 우리 양반인네들 그 저작거리에서 연희로 비꼬는 걸 하다가 웬 이 샌님 같은 양반 새끼가 그걸 보고서는 얘네들 곤장을 막 치잖아요, 장생을. 장생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곤장 치면서 침 맞고 있다가 어차피 나 이렇게 곤장 맞고 돼질 거, 내가 왕이나 한번 놀려먹고 죽읍시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도발을 해버리잖아요, 장생이.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짜게 부은 어떤 한 양반이 저놈을 이용해서 우리 좀 정적을 좀 쳐내면 좀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광대들 이용해 먹을 생각으로 장생하고 공길이를 연산군 앞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우리 여기서 막 못 일으키면은 우리 그냥 죽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코믹하죠. 왕의 남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연산군을 그 권태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연산군을 자지러지게 만들죠. 그러면서 바로 궁정극단으로 들어가요. 궁정연희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승격해가지고. 요 과정을 몰리에르가 똑같이 밟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루이 14세가 얘네들 재밌게 잘하는 애들이야. 응? 후원해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몰리에르는 이제 날개를 단 거죠.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바로 그래 뭐 저기 오막으로 써야 되고 알렉산드를 지켜야 된다고 지켜서 쓸게 딱 해가지고 호기롭게 쓴 게 이제 우스꽝스러운 프레시에즈 소극. 이게 뭐 웃음거리 제녀들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기도 한데 요것을 했는데 이것도 물론 다 얼기설기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발전되어 나가요. 몰리에르 극은. 이것도 썼는데 이것도 대성공. 그러니까 온 나라에 이제 비극 전통으로도 이제 우위에 있었는데 희극 전통도 이제 막 치고 올라오면서 정말 기가 막힌 코미디가 나왔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데 이거를 여전히 셀쭉하게 보고 있는 양반인네들이 있겠죠.
비극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학문학자들이라던가, 혹은 이 희극적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반감을 하고 있는 세력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희극의 조롱이 대상이 되었던 그 당시의 부르주아 계층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몰리에르를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해가지고 몰리에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했었던 게, 이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제일 처음 했던 게 이제 아내들의 학교. 이 세상의 여인들이 이 남자들을 다 골려먹고 아주 그냥 그런 악독하고 간사한 여인들밖에 안 남았다, 이 사회는. 그래가지고 나는 순수한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내가 결혼할 여성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그냥 결혼하겠다. 시작해먹겠다라고 하고는 그 당시에 남성 노인들을 공격해요. 여기에 이제 허들짝 놀란 이 고위층 돈 많은 부르주아 남성들이 이걸 막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내들의 학교가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이 막 들랑말랑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는 아내들의 학교를 비판하는 아내들의 학교 비판이라는 희극을 쓰고, 거기서 또 막 복설세 올라가지고 또 뭐가 되니까는 아내들의 학교를 비판하는 것을 다시 옹호하기 위해서 베르사유의 죽음극을 쓰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몰리에르는 분기탱천하죠. 아니, 왜 이거 웃기는 건데, 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게 많은지, 왜 X들이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에이씨, 그냥 이렇게 된 거, 내 풍자에는 성욕 따윈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 쓴 게 따르티프입니다. 이 따르티프는 아까 제가 그 구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구도 내에서 정확하게 구시대적 질서인 가톨릭을 공격합니다. 가톨릭 사제들. 왜냐면 그 가톨릭 사회들이 구시대적 정서가 그때 당시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했냐면, 이것만 말씀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구시대적 질서랑 지금 새로운 신질서, 루이 14세로 칭해지는 절대왕정, 이 두 세력이 지금 붙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권력은 가톨릭적 질서가 더 우세했어. 그래서 일반 국민들, 일반 어떤 민중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교양이라던가 혹은 도덕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었냐면, 모든 가정에 영혼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모든 가정에 이 사람들의 도덕이랑 이런 성경 같은 거 읽으면서 설명해주고 이런 걸 하면서 거기다 기생해서 기숙하게 하면서, 그래서 이걸 가르쳐줘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던 애들이었어요. 이 패널이 거기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는 너 몇 년 동안 저 집에 가서 살다 와, 이런 식으로 가정교사처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몰리에르가 따르티프라는 희곡 속에서 이런 것을 비판적 언어로 써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의 이 위선을 내가 까발려버리겠다 라고 해서 위선자 따르티프를 그냥 팍 내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이 이놈들의 이런 위선에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요거를 내버린 다음에 이제 이 가톨릭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이 성취의 놈들이 그냥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 금지당해요. 루이 14세가 모일레를 그렇게 총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금지에는 이 동의를 해줬는지, 그것도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놈들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는 절대왕정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그리고 몰리에르가 말이 맞다는 것도 알지만, 지금 이 공연 내가 요거는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모르니까 일단 하자. 왜냐면 이걸 또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5년 뒤에는 공연 금지를 풀어줍니다. 네. 그러니까는 왜 5년 뒤에 왜 풀어주는지는 아세요? 저는 그냥 방금 말하신 것처럼 이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5년 뒤에 풀어진 이유가 그때 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승전부를 갖고 들어왔어, 왕이. 나라 이익이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더 강해진다, 당연히? 왕권이 더 강해지잖아요. 왕권이 더 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풀어줘,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술사는 그 시대의 문화사와 세계사와 가치를 하지 않으면 이 전체적인 그림이 잘 안 보여요. 아무튼 그렇게 풀어주고 나서도 이 가톨릭 질서를 쏘아주는 이 성취의 놈들은 왜 풀어줬냐고 또 그랬겠죠. 왜 그러냐니까는, 야, 그러면은 일부 쟤네들이 문제 삼는 거 그것만 수정해서 좀 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해서예요. 그리고 따르티프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를 떠니까, 그래, 내가 지금 니네들을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떠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은 니들이 비판하는 그 자유사상가들, 걔네들의 위선도 까발릴게 라고 해서 쓴 게 바로 동주왕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유사상가들의 위선을 비판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그냥 동물의 일종이지. 남자와 여자 섹스뿐이야. 난 그래서 온 여자를 사랑하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쿨한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동주항을 깝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쓰냐면 바로 인간 혐오자를 써.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지 뭔지도 모르고 이 처세와 어떤 이러한 자기 공격하는 것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것에만 반응하는 이런 알량한 속을 가진 인간들에게 지쳐버린 그 인간 혐오자의 위선도, 그러니까는 자기도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마저도 까발려요. 그래가지고 아내들의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 혐오죄까지 오는 요 시기 내에, 물론 중간중간에 소극도 썼습니다. 요때 억지의사를 쓰거든요. 아무튼 요때까지를 이제 몰리에르가 현실 풍자의 가장 날카롭고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썼다고 해서 요때 당시에 희곡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뭐 성격 희극이니 혹은 뭐 대희극식이니 이런 식으로 묶어줘요. 요 이전 시기를 이제 소극 단계 이렇게까지 써요. 근데 이렇게까지 쓰면서도 계속 공격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아내들의 학교 비판으로 그 당시 부르주아 낭선들 깠죠.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공격 대상돼. 따르티프로 성직자들 깠죠. 그러니까 성직자들한테 비판 대상돼. 그 다음에 동주항으로 자유사상가들 깠죠. 그러니까 자유사상가들한테 또 공격 대상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온 데가 다 자기를 다 공격해. 그러니까는 인간 혐오증 생기겠어. 그래가지고 인간 혐오자를 써가지고 혐오주의에 빠진 이 인간 세태 여기까지도 또 까버려. 그러니까 내가 까는데 성역 따위는 없어. 다 풍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친구가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다음 공연부터 이제 암피트리온이라는 걸 쓰는데,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 어떤 형식으로 넘어가냐면, 압축해서 설명드리면, 이건 나중에 그 희극을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단계 넘어가면 그런 것에 지치셨는지 희극의 성격을 바꿉니다. 오막 형식의 알렉산더행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도 별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산문 형식으로 희극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문 형식 플러스 음악이 좀 더 많이 들어오고 배우들의 행위 연기라던가 몸짓 연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축제에 걸맞는 형식들의 어떤 연기들을 바뀌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연기를 발레트 희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축제에 걸맞는 희극. 근데 왜 이런 식의 이 절차를 걷냐면 지금 설명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거죠. 간단한 우리 개그 콘서트라던가 혹은 코미디 빅리그라던가 이렇게 짧게 나오는 소극들, 그런 소극들 형식 내에서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어떤 기이한 인물들, 그리고 어떤 기행을 저지르는 인물들, 이런 일탈자들,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일탈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캐릭터를 보면서 우리는 재미를 얻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 나도 저렇게 살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살 텐데, 나도 저런 인물처럼 그냥 할 말 다 하면서 살면은 이 현실이 힘들지 않을 텐데. 우린 여기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카타르시스 작용을 느끼는 거죠. 이게 희극적 카타르시스거든요. 근데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건 이제 희극적 순화 과정이라고 해요. 순화 과정.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배출하는 거예요.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그러니까는 비극은 쌓여있는 스트레스라던가 인생의 고민거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게 비극이라면, 희극은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있어? 그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배설하는 거야. 배설하듯이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희극의 순기능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소극 단계에서는 그런 일탈자들만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에서 요구한 억압, 금기 이런 걸 지키고 사는 게 보통 사람인데, 그런 데서 일탈해 있는 한 인물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웃죠. 그리고 우리는 즐거움을 느껴요. 인생의 즐거움을 느껴요. 그런 일탈자들이 그렇게 기행을 저지르고 또라이즈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소극들은 그런 인물들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대희극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현대에 있는 어떤 이러한 어떤 정해진 룰이라던가 금기라던가 어떤 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탈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따르티프에서는 위선을 부리는 따르티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일탈자를 갖고 와가지고 이걸 공격해가지고 얘 위선을 막 까발리는 거거든요. 이 대극 단계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특정된 집단들 혹은 특정된 개인 이런 것들을 공격하면서 이들을 직접적으로 풍자함으로써 희극적 재미를 창출해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격들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제 참 안타까운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TV 코미디 프로에서는요 시사풍자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는 공중파에서 시사풍자 프로그램이 있었다고요. 직접적으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중파에서 코미디 프로에서 풍자하는 개그를 쳤었다니까요. 웃기죠. 가능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직접적으로 풍자하면 고소하는 풍토가 생겨가지고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직접적으로 뭐 한 것도 아닌데 그와 유사한 것을 조롱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 고소미 먹이는 이러한 흐름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개그맨들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는 건데, 아무튼 논리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심하게 했던 거죠. 아주 특정해가지고 어떤 집단을 특정해가지고 조롱을 시작했으니까 대극 단계에서. 물론 그리고 이때 이 희극적 완성도가 급격히 부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공개돼서니까는 이 사람 몰래도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대극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 소극의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풍자 대상으로 딱 들어오니까 여기에 이제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공격받고 힘들고 후원은 점점 끊어져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비판의 대상을 특정 개인으로 하지 않고 더 큰 차원에서 그 일탈자들을 못 품어내는 이 사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레키그 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특정한 집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사는 모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풍자가 하기 시작해요. 우리들이 오늘 읽은 스카팽이 요 발레티극 단계 때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따르티프나 아내들의 학교, 뭐 동주양, 인간혐오장 요때 쓴 것만큼의 어떤 치열한 어떤 그런 냉소적인 비판이라던가 냉소적인 조롱 그리고 위트 이런 것들은 사실 스카팽에서 그렇게 발견될 수는 없어요. 근데 스카팽이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스카팽은 아까도 읽으면서 아시겠죠? 굉장히 희극적인 상황, 소극적인 상황, 그리고 신체연기가 더 많이 동반돼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깔깔거리면서 내내 웃게 돼요. 그런데 내내 웃고 나서 생각할 거리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원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은 원래로 또 지친 거겠죠? 지쳐서 그만 좀 거격해라. 이렇게 된 거겠죠. 내가 니들 직접적으로는 안 깔게. 근데 우리네 풍토에서 만들어낸 사회가 이래. 라는 것을 엿보게 만들 수 있는 작품들이 요 후반기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후반기 작품들이 뭐 이제 뭐 앙페트리옹, 그리고 조르주 당대, 뭐 수전노가 이때 나온 작품이에요. 그리고 뭐 스카팽, 우리가 방금 스카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상병 환자. 요거는 상상병 환자 공연을 올리시고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개막 올리고 3일 뒤인가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유작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시는 걸 이렇게 단계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신 분이에요. 이 희극 작가라는 분이. 그래서 몰리에르가 기가 세고 이렇게 당찬 패기를 보여주는 게 따르티프 서문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따르티프가 공연 금지 당하고 나서 5년 뒤에 이제 공연권도 다시 획득을 하고 그리고 출간해도 된다. 이런 허락을 받고 나서 출간할 때 거기에 소문을 달아서 출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그 버나드쇼 설명해 드릴 때도 서문에 써놨던 그 버나드쇼의 그 분노의 일가를 제가 읽어드렸죠. 몰리에르도 똑같이 그 분노의 일가를 써놨습니다. 근데 몰리에르가 더 직접적이고요. 훨씬 더 거칠어요. 이걸 읽어드리면 몰리에르라는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는 한 11가지 정도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왔어요. 그러니까는 따르티프 서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1. 이 희극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오랫동안 박해받아 왔다. 2. 작품 속에서 웃음거리가 된 인물들은 이 작품을 맹렬히 비난하고 금지시킴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실제적인 권력자임을 드러냈다. 3. 위선자들은 내 조롱을 받아주지 않았으며 내 희극을 죄악시하게 이르렀다. 4. 그들은 그러면서도 조직적으로 내 희극을 박해하면서도 절대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는 법이 없었으며 절대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고 처세에도 능하게 행동했다. 5. 만일 선의를 가진 민중들이 내 작품을 본다면 내가 조롱하려는 대상이 우리가 진정으로 공경해야 할 것들을 조롱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6. 만일 희극의 역할이 인간의 악덕을 교화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 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그 원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필시 권력자들일 것이다. 7. 사람들이 내가 사기꾼의 입으로 신앙을 말하게 해놓았다고 비난하는데 위선이라는 악덕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8. 비난이 거세지자 내 희극을 비난하기 위해 모든 희극은 상스럽다 라는 식의 비판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9. 그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고대의 예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희극의 효용을 인정하고 심지어 상까지 줬으며 아까 말씀드렸죠. 레나야제라고. 희극 작가들은 영예로운 존재로 여겨졌다. 10. 물론 희극이 타락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타락하지 않은 분야는 있는가? 의술, 도덕심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의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돌팔이 의사 없냐? 철학, 돌팔이 철학자 없냐? 신앙, 그럼 신앙에는 돌팔이 신앙자가 없단 말인가?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다. 11.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마지막 일화를 덧대면서 내 서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 설화의 내용이 루이 14세와 그때 당시에 루이 14세를 절대적으로 따르던 콩대공이 서로 나왔던 담화 내용이에요. 그 담화 내용이 뭐냐면 루이 14세가 물어요. 몰리에르가 이제 따르티프로 올리고 나서 따르티프가 이제 공연 금지 처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공연 금지 처분 당하자마자 일주일 뒤에 그 무대를 다 갈아엎고 은둔자 스카라무슈라는 공연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 은둔자 스카라무슈 공연은 그냥 단순하게 그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지루하게 루이 14세가 보고 그 밑에 있는 자기 신랑 콩대공한테 물은 거예요. 지난번에 내린 따르티프 공연을 볼 때에는 몰리에르 극에는 그렇게 호들갑을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왜 이 지루한 공연을 보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그러자 콩대공이 말했다. 그 이유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카라무슈에는 신과 인간만 언급하는데 몰리에르의 극에는 바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그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문이 끝납니다. 이제 몰리에르의 성격이 잘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더 공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희극 전통이 몰리에르에서 확 살아나게 되는 거죠. 프랑스에서.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몰리에르를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개인사는 불행한데 그래가지고 몰리에르가 죽고 그때 당시에 있던 그 극단 두 개, 브르고뉴 극단하고 게네고 극단, 요 두 극단을 합쳐가지고 코메디아 프랑세즈라고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메디아 프랑세즈는 지금 현대 프랑스에서도 국립 희극단이죠. 그러니까 국립 희극단으로서 지금까지도 국제적 명성을 과시하고 있죠. 그 코메디아 프랑세즈의 별칭이 몰리에르의 집입니다. 뭐 몰리에르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일원화시킨 작업은 없을 거 아니에요. 웃음 그리고 희극이라는 것을 일원화시킨다는 게 사실 그 자체도 웃기긴 합니다. 왜냐면 그런 웃음의 공식은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다 직감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식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개그가 돼라는 어떤 이런 공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웃음의 공식인 거죠. 이러한 것을 정리한 철학자도 있고 그리고 비평가들도 있으신데 그 모든 게 참고할 만하지만 저는 이제 앙리 베르그송이 쓴 웃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사람들이 웃느냐 요거를 철학적으로 고찰하신 분이거든요. 철학자세요. 사실 앙리 베르그송은 몰리에르보다 후대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요 베르그송이 요 웃음에 대한 철학적 논구를 할 때 사례로 몰리에르 사례를 많이 듭니다. 제가 그 베르그송이 이제 정리한 대로 어떤 경우에 웃기는가 그리고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경우의 수가 몰리에르 희극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을 설명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베르그송이 웃음이라는 그 철학서에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웃음의 출처. 그러니까는 웃음은 이런 데서 나온다. 라고 해서 정리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걸 이제 4가지 범주로 나누세요. 외형적 형태의 희극성, 그리고 표현의 희극성, 상황의 희극성, 성격의 희극성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걸 어려운 용어로 막 설명을 해주셨지만 외형적 형태의 희극성은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치장, 웃긴 의상, 웃긴 등장 이런 데서 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연출의 영역이죠. 그리고 표현의 희극성은 이제 대사 표현을 말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배우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연기했지만 웃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그런 인물이라면 저런 목소리로 연기하겠지 이런 말 표현을 이렇게 하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사의 표현의 희극성 그리고 상황의 희극성. 요거는 이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극작의 영역이겠죠. 상황이 웃긴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성격의 희극성. 그 인물 자체가 웃긴 경우.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에 따라 가지고 웃긴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크게 4범주로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4범주여서 구분지어 가지고 그 내에서 어떤 경우에 웃기는가를 분석을 해내시거든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연출적 영역인 이 외형적 형태의 희극성은 사실 우리들이 고찰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누가 빛나는 아이디어를 갖고 어떻게 더 웃기게 그 코스염을 그리느냐 이런 정도니까 그건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연출의 영역이니까 그럼 빼고 나머지 세 가지 표현의 극성, 상황의 극성, 이 성격의 극성 요것만 고찰을 해보면 첫 번째로 표현의 극성에는 일단 반복. 그러니까는 말을 반복하면 웃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스카평에서 뭐가 나오죠? 유담선. 이러면서 왜 산 거야? 이러면서 왜 산 거야?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웃기는 물리 바로 나오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약간의 변주가 뭐냐면 부분 반복이 있어요. 그 부분 반복은 뭐냐면 이것도 스카평에 나와요. 소송하러 갈 거야. 안 돼요. 소송하러 간다니까. 안 돼요. 소송하러 갈 거야. 안 된다고요. 이거.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 반복인 거죠. 부분 반복. 완벽하게 반복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부분적으로 반복해주면서 이 상황을 계속 웃긴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열은 뭐냐면 이걸 또 이제 장황함이라고 하는데 이걸 철레이드라고 하는데 아주 장황하게 얘기함으로써 이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장면이라던가 스카팽의 관계 이 속임수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장광설을 통해 가지고 아르강테의 이 혼을 쏙 빼놓잖아요. 이러한 방법도 있고 이런 장광설 이게 나열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열하면은 장황하면은 웃겨진다. 그리고 과장하는 마음은 뭐 이런 거죠. 아유, 우리 도토리님이 손금 좀 봐. 아유, 한 200살까지 살겠네. 이런 거. 이렇게 과정해서 웃겨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부를 위해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까 우리 스카페에서 그렇게 나오죠. 잘생겼으니까는 그렇게 한 거다, 실수한 거다. 잘생긴 거, 우리 아르강트 어르신 유전자 그대로 받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과장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과장. 그리고 마지막은 반어법으로 하면서도 웃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건 아이러니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하진 않는데 스카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우리 주인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죠. 이렇게 반어법 쓰시는 것들 있잖아요. 요게 단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런 대화사의 표현성에서 희극성들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요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의 희극성. 상황의 희극성은 이제 그 상황이 오해를 빚어낼 경우에 이게 웃음이 창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제롱트가 가명을 써가지고 들여가지고 저쪽에서 떠는 바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그런 오해의 시작으로부터 지금 이것을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카팽이 관계를 꾸미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걸로 이해가 잘 안 되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비근한 예를 드린다고 한다면 완벽한 타인 보신 적 있나요? 완벽한 타인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완벽한 타인이 그거잖아요.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동창들끼리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 아는 동창들이니까 얼마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그냥 지루할 거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 놀이해보자. 그러니까 뭔 놀이 할 건데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자기한테 오는 연락 모두 다 까.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놀이의 시작이거든. 그러면서 이 상황이 파탄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끼리 비밀로 갖고 있었던 것이 막 까발려지면서 이게 희극적 상황이 창출이 돼요. 얘기만 들어도 웃기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빚어지는 오해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들.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스포를 하자면 친구들 중 한 명이 이제 이혼한 애가 있어요. 동창 중에 한 명이 이혼한 애가 있는데 그 이혼을 했던 애가 사실은 걔가 게이였던 거야. 게이라서 이혼한 거였거든요. 근데 무슨 가족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친구들한테 해놓은 상태였어. 근데 그게 들키면 안 되잖아. 왜냐면 지금 자기는 게이로서 사귀고 있는 연인이 있어. 근데 핸드폰을 까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걔한테 연락 오면 들킬까봐 옆에 애한테 야, 너랑 나랑 핸드폰 똑같던데 그 1시간 동안 좀 바꿔주면 안 되니? 이렇게 딜을 해요. 얘기만 들어도 웃기죠? 큰일 나겠네. 그래가지고 그걸 왜 내가 왜 바꿔줘? 그러면서 안 바꿔주려고 하다가 이 친구가 그냥 확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생기는 상황적 희극성 이런 거, 이게 오해에서 생기는 희극성 연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전은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스카팽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수전노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나오죠. 그리고 아내들의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여인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이제 현실화된 여인들 이런 애들은 너무 이제 이 꾀를 많이 쓰고 남편을 등쳐먹으려고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의심병을 갖고 있는 아저씨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린애를 잡아다가 성에 가둬놓고 키워가지고 쟤를 내가 키잡하겠다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갖고 이제 키워냈는데 그 여자애가 왜 남자랑 눈 맞아가지고 걔랑 결혼하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전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데자뷰. 기시감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 아까 상황이랑 비슷한데. 근데 또 뒤통수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시감을 주는 것들, 이런 데자부도 상황에 의한 희극성이고, 마지막 아까 도트레님이 물었던 것 중에 이제 그 상투적 결말. 근데 이 상투적 결말이 아까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왜 희극이 이렇게 싱겁게 끝나? 왜 엔딩이 이렇게 뭐가 없이 끝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희극이란 거는 그 자체가 원래 희극이 의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희극에서 비극적 엔딩이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럼 희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희극적 상황으로 잘 몰고 나가다가 스카팽이 마지막에 제롱토에서 분리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그건 희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설프더라도 모두가 행복한 장면을 만들어서 이 공연을 보고 나간 사람들이 극적 완성도를 따지기 전에 행복한 마음을 갖고 나가게 하는 게 희극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희극의 목적이에요. 그게 원래 희극의 순기능이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기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을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힘을 가진 존재가 와서 정리해 주는 것. 이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거든요. 극적 기법에서. 그래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몰리엘의 희극의 마지막에 가면 제 분수를 알아서 마무리가 된다거나, 이제 인간 혐오자 알세스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극중 인물이 이제 다 등장을 해가지고 다들 각자의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 각자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왕이 와서 이런 불화를 정리해 준다거나, 신이 등장해가지고 나쁜 놈을 벼락 맞춰가지고 죽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말은 희극에서의 그냥 원래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방식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비극적 정서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성격의 희극성, 여기서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인물군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를 몰리에르가 굉장히 잘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에 널려져 있는 지금 이 사회의 위선과 가식, 이것을 다 벗겨내고 싶었던 사람이 몰리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유형적인 인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 유형적인 인물이란 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희극적 대화를 나눌 때에는,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따르티프 같은 새끼 라고 얘기하지, 야, 이 오이디푸스 같은 새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감이 오시죠? 유형적 인물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롱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고정화된 인간상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롱하고 싶은 대상을 희극화시키고 희화화시켜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인물 유형으로 꽉 이렇게 고정시켜 놓잖아요. 그렇게 고정시켜 놓는 이유는 그 인물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의 그런 면을 풍자하기 위해서 그 인물을 유형으로 딱 이렇게 희화화시키려고 고정시키는 거죠. 이걸 유형화된 인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유형적 인물들을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아주 잘 조직해낸 사람이 이 몰리에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너무나 간단해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심이 많으면 되고요. 인색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생각이 많으면 돼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걸려 넘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인물들은 또 요거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특징들은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 속의 자신의 모습과고 현실에서 겪고 있는 평판이 달라. 이런 것들 우리 남성들 매일 아침 화장실 앞에 거울 앞에서 그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잘생겼어. 나가면은 오징어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런 인물들의 어떤 이런 이 단점, 그리고 이런 이 풍자할 지점들을 더 증폭시켜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 인물에 반대되는 인물을 그의 짝으로 설정해 둡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색하고 늙고 의심 많고 생각 많고 그리고 어떤 맹목적인 어떤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주인 아래에는 반드시 책사형하인, 똘똘하고 현실적이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고 이런 인물들을 배치를 고의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카팽을 제가 고른 이유가 뭐냐면 이 스카팽이 이러한 도식이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게 조직되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롱트, 아르강트 동일하게 비판의 대상으로 그 아버지 역할로 설정해 놨지만 그 둘도 대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내에 있는 아들 레미들도 레앙드르, 옥타브 얘네 둘도 동일한 인물군으로 아버지와 짝을 이루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거지만 그 레앙드르와 옥타브의 성격도 달라요. 그리고 레앙드르와 옥타브의 하인인 스카팽과 실베스트르
얘네 둘도 똑같은 하인이지만 한 하인은 멍청하고 한 하인은 똑똑해요. 고의적인 도식을 그렇게 짜두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전에 따르티프에서 인간 혐오자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도식들을 쓰지 않으셨어요. 까고 싶은 대상이 있어? 그럼 그 까고 싶은 대상을 까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인물들을 배치하는 전법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받잖아.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스카핑 같은 단계에 오면은 그 모든 인물 군상들을 그려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인물을 그리고 싶어? 거기에 그럼 정확하게 반대되는 인물도 배치해. 이러한 도식으로 간 게 아닐까. 이건 제 해석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희극을 보면서 웃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게 앙리 베르고스인데 이 특징들이 몰리에르 희극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극작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리에르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희극을 천박하다는 어떤 그런 풍조도 거의 없고 그 이후로는 사실 그렇게 그리고 희극, 비극 나눠서 이해하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이해 방식이 그 1700년도 이후부터 사실 서양 이 전통에는 없어지기 시작해요. 무의미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웃긴 건 우리나라에서 그 전통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개그맨들이 뭐 한마디만 하면 아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슬픈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좀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라는 말을 개그맨들이 왜 개그를 하기 전에 외치고 시작해야 되는지 참 그게 좀 슬픈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공격받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에서 있는 공연 쪽에서도 너무 뭐랄까 조심하자 뭐 선 넘지 말자 이러한 풍토가 점점 짙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예술의 영역까지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뭘 얘기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거엔 반대합니다. 그냥 맥락 없이 그냥 욕하는 것들 있죠. 저는 그런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비판하고 조롱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도 성숙한 관객이 되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요즘은 뭐 하기만 하면 시끄럽다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 이런 고전을 읽으면서 고전에는 누구도 상처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 원초적인 희극적 웃음 이런 걸 되찾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희극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잘 이해는 되세요? 네, 이해도 잘 되고 오늘 이렇게 스카핑의 관계 읽어봤는데요. 재밌습니다. 예,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이게 여러 가지 번역 버전이 있을 텐데 예, 뭐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세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에 지치시고 그리고 뭔가 그것이 단순히 일탈이 아니라 뭔가를 보고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 희곡이 스카핑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네네. 시원하게 웃어버리세요.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큰 웃음이 나오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음. 뭐 실업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희극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는 깔깔거리면서 보던 개그 콘서트도 나이가 들면서 유치해지는 경험들도 한편으로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이 정신적 성숙의 변화 이런 거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웃을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웃을 일이 없을 때는 가장 원초적인 웃음이 사람을 리프레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편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읽어볼 만한 희곡 좋은 걸로 골라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토레 말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